외환위기 같은 그런 개도국 자본시장의 경우에 금융위기를 겪은 원인을 그동안에는 개도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선진국 자금이 유입됐다가 급격히 유출되는 과정에서 아시아 금융위기나 또는 남미 제3세계 부채 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 굉장히 전형적인 그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반박을 하면서 보다 근본 원인은 개도국 자체가 방만하게 통화나 재정 정책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다가 국제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에 신구전파 경제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낮아졌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개도국의 금융위기가 왔다. 이렇게 그 원인을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그 주장이 분명하게 그 대립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일반적인 이론은 뭐냐면은 개도국의 그 급격한 그 금융 자유화 또는 시장 개방, 자본시장 자유화 개방 이런 거로 인해서 해외의 그 투기성 자금이 급격히 밀려 들어왔다가 그것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외환위기가 또는 부채위기가 빈발했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개도국이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경쟁력이 낮아서 그런 것인데 왜 시장을 자유화하고 금융 자유화하고 그런 것으로 원인을 돌리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볼까요? 97년도에 우리가 IMF를 겪었는데 97년 이전에 이미 IMF에서요 개발도상국들한테 금융시장 개방을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외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단기 외채 유출 상황에 대한 정부나 통화당국의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 단기 외채 유출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기다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였는데 1995년, 6년 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 개입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라는 송행강의 주장,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 경쟁,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게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해서 그랬던 것이다라고 송행강은 주장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서 자금이 막 대규모로 들어왔고요.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고평가가 되죠.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경상수지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에 연동됐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통화가 이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특히 이 시기에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엔화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통화가 더욱더 고평가가 된 것이죠. 엔화 가치가 1995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36%나 평가절하가 됐어요. 여하튼 간에 이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긴 했지만 경제 성장률이나 재정 적자 규모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런 면에서는 거시경제적인 기초 여건이 여전히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송행강이 말하는 바와 같이 재정 정책은 이렇고요. 우리나라의 그 통화 정책이 방만했다고 하는데요. 방만했다는 근거 제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증거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고전파 쪽의 경제정책 또는 그 자유화 정책을 오히려 더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1995년에 금리 자유화 조치를 완료를 했고요. 1989년부터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죠. 그걸 폐지하고 완전 자유변동 환율제로 이행하기에 앞서서 그 과도기로서
1990년 3월 시장 평균 환율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처럼 금리 자유화라든지 금융시장 개방, 또 자유변동 환율제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에 한국은 신구전환학파적인 정책을 오히려 더 착실하게 수행하다가 외환위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송행강이 주장한 것처럼 신구전환학파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끔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난 것도 그 원인이고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외환위기를 당한 것이다.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논리의 주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2008년도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도 같은 논조로 이제 송행강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행강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수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붕괴돼서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상실, 그거로 인한 재정 적자,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이러한 쌍둥이 적자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러한 논리에도 상당히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송행강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케인즈 경제 정책이 주류를 이루던 70년대 70년대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주를 이루어왔다가 80년대까지 저성장, 고물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수적 통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절에 저성장, 고물가가 초래됐다라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신구전환학파 들어와서 통화 정책을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80년대 이후에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했던 신구전환학파 경제학이 지배하던 시절에 어째서 그 금융위기가 왔으며, 이때의 그 금융위기도 또 여전히 보수적인 통화 정책이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또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70, 80년대의 그 신구전환학파 이전 때도 보수적 통화 정책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렇다면 신구전환학파 경제 정책이 지배하던 그 이후의 시기에도 또 보수적 통화 정책이 안 돼서 또 위기가 왔다 그러고, 결국은 신구전환학파 경제학이 지배하던 시절에도 송행강의 비판은 똑같은 논조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문제인데요. 송행강은 정부 개입이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70, 80년대 얘기죠. 거기에 대한 비판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역시 신구전환학파와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2000년대 미국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더 심화된 거, 이것은 오히려 또 신구전파 경제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8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신구전환파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으로 모든 경제정책과 세계경제를 지배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오히려 신구전환파 정책이 제대로 안 지켜져 갖고 경제위기가 왔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의 그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신자유주의와 금융 그런 자본주의로 금융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그 제조업이나 이런 거는 아시아 쪽이나 이런 다른 신흥국으로 떠넘기고, 미국은 손쉽게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쪽에 특화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미국식의 그 안이한 그런 경제 정책의 결과였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과정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유화, 민영화, 그리고 금융화, 세계화, 이런 것들로 인한 것임을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하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졌고,
또 방만한 통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그런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그 주장을 근거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그런 신고전파 경제학의 실패 때문이라는 그런 것을 반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교재에 나온 신구전업화 경제학과 경제 현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연관성에 대한 주장에서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주어진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그 원인이 어떤 문제 때문인가를 바라보는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서 있는 자기의 그 기초, 입장, 자기의 스탠스, 자기가 뭘 해서 먹고 사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송행 강의 두 분은 자유경제원의 경제학자들이죠. 밑에 재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경제연구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쪽에 유리한 신구전학파 경제학적인 입장을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좀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과 내가 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중에서 혹시 내 얘기에 뭐 동의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 얘기를 그냥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도 현실을 보고 그동안의 경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쪽이 좀 더 객관적이고 또 현실 분석을 더 좀 현실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학 세미나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 수업을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코로나19라는 참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토론 세미나 위주의 수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되지 못했던 점,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고 학생 여러분들도 매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잘 이해를 해줬고 또 힘든 과정을 잘 인내해서 무사히 학기 말까지 다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뭐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 것을 좀 귀찮지만 해왔는 거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성적이 잘 반영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노력이 헛되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수업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현대 경제 또는 현대 경제를 지배하는 경제학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23가지의 매우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양쪽의 첨예한 대립의 주장들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좀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됐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문제들을 파헤치고 고민했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 한 번씩이라도 읽어봤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거를 요약하고 발표하는 그런 걸 해봤다는 것 자체로서도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성과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고 이번 수업 열심히 잘 따라와 줘서 고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